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공사 재개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건설주들의 분위기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새 출발 기금이 시작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이 극적 협의를 이룬 가운데 조합이 관련 소송도 취하하며 법적 다툼도 일단락됐습니다. 그동안 멈춰섰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공사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둔촌주공은 현 조합이 지난 2020년 6월 전임 조합이 시공단과 계약한 5천억 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단이 9가지 조항의 극적 협의를 이룬 뒤 조합 측은 17일 시공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공사도급 변경 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취하했습니다. 둔촌주공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일에서 23일 소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취하를 요청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공단 중 하나인 현대건설도 같은 날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머지 3개사가 동의하면 즉시 소는 취하됩니다. 조합과 시공단의 법적 다툼도 일단락되면서 둔촌주공 갈등 사태는 사실상 종결된 셈입니다. 이로써 공사재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일반 분양 승인 신청과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합 측은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6개월 조건부 연장을 대주단에 요청했고 대주단과 시공단은 대출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오는 11월 재개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연장 여부와 관련해 대주단은 이번 주 내로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을 확대해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시장 반응은 다소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시장 활성화 포부를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먼저 정부는 8.16 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보고 재건축 재개발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밀도 도심복합 개발 사업 등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민간 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 플랜 계획을 밝히면서 정비사업 대상 지역과 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도 2024년까지 완성하는 등 현실화되기엔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그 갈망을 해온 것이 사실 어제 국토부의 발표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많이 허무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또 주민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재건축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가 지금 사실 불투명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지난 2015년 국토부가 제시했던 20% 하향 조정보다 높은 30에서 40% 수준의 계획을 내놔 실망감도 큽니다. 게다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 역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 재건축 예상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한마디에 호가가 뛰곤 했었는데 이번엔 조용하다며 현재 얼어붙은 집값과 거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업계에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절차상 가능한 것들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법률이 아니어서 행정부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바로 개정을 하거나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손쉬운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업종은 아직까지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성낙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건설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난 16일 건설업종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17일엔 1.51포인트 하락했고 오늘도 0.34포인트 떨어지는 등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54만 호, 총 27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른바 재초환 등을 개편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매매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등은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송유림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환경이라며 현재 분양시장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정비사업의 경우 원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세라 신영증권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단기적보다 중장기 관점에서의 기업 실적 개선과 성장 여력,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른 종목 선별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관련 업종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급락했던 탄소 배출권 ETF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를 다시 강화하자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 급등한 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강화 기조가 다시 확산되자 국내 증시에서 탄소 배출권 상장지수 펀드가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E는 17.04%,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는 16.7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관련 ETF 4종의 평균 수익률은 15.8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탄소 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제도 도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 등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지난 3월 58유로까지 떨어졌던 유럽 탄소 배출권 12월물 선물 가격은 8월간 80.63유로에서 95.35유로로 19.5% 증가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글로벌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 필요성 증가와 친환경 전환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투자 테마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성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에너지로부터의 자립에 초점을 맞춘 P455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5%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자립 중요성이 높아지며 성장 산업으로 클린에너지 ETF를 꼽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미국 주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리서치인 가트너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빠른 속도로 끝날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2022년 매출 성장률 전망을 전년 대비 14%에서 7.4%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현지 시각 17일 뉴욕 증시에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선 SK하이닉스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덕에 삼성전자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대형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새 출발 기금이 출범 전부터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높은 원무 채무 감면율로 성실 상환자들에겐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죠. 또 재정적 마련이 금융권에게 또 떠넘겨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오늘 새 출발 기금 설명회에서도 최대 90% 감면율을 유지하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논란 또 대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 출발 기금 설명회가 지난번에 한번 연기가 됐었죠? 네. 예,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새 출발 기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새 출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새 출발 기금은 윤석열표 배드뱅크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권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사실 이 설명회도 취소됐다가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예. 당초 금융위가 이틀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하지 않고 새 출발 기금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자 금융위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금융위는 오늘 설명회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80%, 취약차주는 9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설명회가 취소됐던 것도 현재 새 출발 기금의 논란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쟁점은 무엇입니까? 네, 금융위는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지만 예. 벌써부터 시끄러운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원금 감면율과 재정 부담입니다. 금융위는 최대 90% 감면안을 제시했고 오늘 설명회에서도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원금 감면율이 높아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계속 제기해 왔었는데요. 예.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대출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이 또한 포함되면서 금융권과 차주 양측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감면율을 10에서 50%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유지하기로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 출발 기금의 지원을 받는 부실 차주의 범위가 또 너무 넓어서 금융권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 출발 기금 추진에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에서도 건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 출발 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의지가 완강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출발 기금이 결국에는 뭐 윤석열표 배드뱅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마다 근데 배드뱅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배드뱅크가 설립돼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마음금융,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보면은 배드뱅크로 10명 중 6명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았으나 4명은 탕감에도 불구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원금 탕감률을 보면요. 이전 정부는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줬는데요. 이번 새출발기금은 90%로 배드뱅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배드뱅크 설립 때마다 발생했던 문제들이 새출발기금 때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배드뱅크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결국은 지금 뭐 누가 다 부담하는 거야? 국민 혈세를 부담하는 거 아니야. 네, 배드뱅크 출범 소식으로 연체일을 고의로 늘리거나 빚 탕감 이후 신용 불량자가 된 일들도 상당했습니다. 또 간치금융 논란 등 이전 배드뱅크 사례를 봤을 때 금융권이 상당 비중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은 뭐 운영 때마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이번 새출발 기금에 대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정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놔두면 부실화가 될 채무라면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빚을 내게 됐다. 그게 부실화됐다 그러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제한 이런 거를 이제 당하게 됐고 그걸 잘 지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책임져 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이전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렸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빚이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887조로 지난해 19년 말 대비 30%가량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사회에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다만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영끌 비투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거는 본인 책임이겠죠.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차주하고의 어떤 관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정해진 어떤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존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뭐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죠. 도덕적 해이 이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빚 탕감 정책이 금융사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출발 기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의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 중소기업계는 뿌리 산업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조, 금형, 소성 가공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 산업. 우리 뿌리 산업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뿌리산업법 2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지만 소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다 보니 지원 사업에 가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계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 모여 뿌리산업 지원정책 확대를 포함한 현안과제 23건을 중기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책자금에서 10대 중점 분야로 지정돼 있는 뿌리산업을 별도로 분리해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금리 우대를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채널 승인 등을 요청했습니다. 8월 말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를 드릴 거고요. 9월 달에 또 벤처와 중소기업 관련한 대책들도 발표하겠습니다. 정책으로 담고 또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수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9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운영을 통해 제도가 현실성 있게 자리 잡을 때까지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SK와 SK에너지가 미국 에너지 솔루션 기업 아톰파워 경영권을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2014년도에 설립된 아톰파워는 솔리드 스테이트 서킷 브레이커 기술을 개발해 미국에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톰파워 인수로 향후 SK가 국내외에서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SK에너지는 기존 내연기관차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유, 세차, 정비 등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EV 고객으로 확대하며 아톰파워의 EV 충전기 개발 역량을 활용해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솔루션을 통합한 미래형 에너지 사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신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대 부품사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약 3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핵심 부품을 수주한다는 목표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수주액은 25억 7천만 달러. 현대모비스가 연간 수주 목표로 내세웠던 37억 5천만 달러의 70%를 상반기에 달성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반도체 위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겁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발표한 100대 부품사 순위를 보면 현대모비스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부터 5년간 유럽과 북미, 일본 업체들에 이어 7위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전동화와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가 늘어나며 올해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현대모비스는 2011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12년 연속 10대 부품사에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현대모비스의 공격적인 투자가 꼽힙니다. 현대모비스의 연간 R&D 투자액은 해마다 500억가량 증가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고객 밀착형 영업 수주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테크쇼를 개최했고 독일 IAA 참가 외에도 2016년부터 매해 CES에 참석해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고객사 맞춤형 영업 활동이 수주 확대를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현지 고객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임원급 현지 전문가와 영업과 수주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기술 홍보관을 본격 운영하며 온 오프라인 채널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고객 밀착형 현지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수주 품목을 다변화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해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보게 되면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1천억 원이 줄어든 9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는 대손 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 비용 증가, 또 비이자 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 이자이익은 27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1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대손 비용은 1조 1천억 원이 늘어났고 비이자 이익은 3조 2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순이익은 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8%가 줄어들었습니다. IT 솔루션 기업 모코 MCS가 스펙 합병을 통해 오는 10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모코 MCS는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발맞춰 IT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모코 MCS는 연계 솔루션, 보안 솔루션, APM 솔루션 등 3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공무원 10만 명을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 G 드라이브를 구축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오픈 API 솔루션과 클라우드 저장소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코 MCS는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42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모코 MCS와 신한 제6호 스펙의 합병가액은 2,000원으로 합병 비율은 약 1대 219로 또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오는 26일이고 합병 기일은 9월 30일입니다. 합병 신주는 10월 19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후의 시가총액은 450억 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제법 선선하지만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구름 많았지만 내일은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 강원 북부로 확대되겠고요. 저녁에는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 경북에, 모레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양은 10에서 40, 많은 곳은 최고 60mm 이상이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터라 하천과 계곡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데요. 또다시 범람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기 전까지 날은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오늘보다 기온은 내려가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덥고 습하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29도, 울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광주 31도, 대구 32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흐리겠고요.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